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 현장에 있고 그 관찰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장에 들어가 있거든. 장에 영향을 주고 막 그 장을 이유과도 동시에 들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 장면에서 이 뭐냐 관찰하는 건 따로 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관찰되고 모두가 다 참여되고 바로 장에서 나오는 결과로 그 서현장에서 고견사를 구하면서 또 윤집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조실 아름이라는 것은 제 지형물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좋은 기회가 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인 윤리교육이 나와 있는 이런 거 도움이 될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해결이 나와야지. 이거를 빼가지고 그런 거 같아서. 그냥 됐다. 여기서 너무 유연사의 예도 부족하여 컨텐츠들을 동의하기 때문에 조짜를 가는 사람입니다. 까지 생각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제가 오늘 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맞아.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얘기할 거리는 많이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멋지다. 우연사회라는 책이 이번에 셀프오브 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잡히면 소장이 흔들림 없이 완전히 중계 시작했으니까. 자기 조직화한다. 라는 원래를 딱 끌어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 성격은 뭘 하면 이렇게 딱 보여야 되고 선이 그어져야 되고 속도가 분명해야 되고 이런 건데 오늘은 자체로 없이 이 얘기를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질서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할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많이 대뿐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책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계시죠? 토요일에 큰 행사 있는 것 같더라, 진짜. 그신 거죠? 토요일에 우리 프로그램 있다니까 우리가 올렸는데. 모든다고 다 따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하셨잖아. 토요일에 저희도 아침부터 프로그램. 지금 내만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예. 계속 잡혀가지고. 무대에 카메라 가지고 멋지다. 물을 주로 잡아주세요. 포커스 가장 잘 잡혀요. 대표님하고 그렇게. 좋아요. 네. 우리 한국의 SNS계 최고봉하고 또 수제자고 세상도 수제자야. 여기 그 선수 1번 타자 2번 그러니까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있다. 여기가 한 4번 타자 되는데 내가 볼 때 타자로 안 될 거야. 여기는 허수. 나는 5번 타자. 나는 타자 3번. 저기 뭐지? 제가 여기 중간에 4개가 돼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 출판사를 하면서 오프에서만 주로 오프에서도 대단하게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진 않으나 어쨌든 있어서 제가 최근에 SNS를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SNS 쪽으로 뭔가 좀 동생을 좀 끌어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님이 데려 먼저 생각이 나서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날 동대문에서 공장이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 대표님 행사 뵈러 갔었어요. 가다가 우리가 또 그 바깥에 있는 커피집에서 생맥을 한
두잔 먹으면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좀 조언을 구했더니 대표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룹도 만들고 우리가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 SNS의 대부이신 우리 유영진 대표님의 말씀은 그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바로 이틀 만에 그날 만들더라고요. 만들고 또 막 해가지고 오늘 정말 그냥 급하게 그야말로 정신없이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대부분 우리 중심으로 지금 모이긴 이렇게 다 했지만 서로를 아시고 또 모이긴 친구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그래서 우리 만나게 됐고요. 오늘 어쨌든 이 용어로 퍼블릭에 주관을 하신 공장님께서 말씀 시작과 더불어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각자 자기소개도 하고 대표님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적용을 하고 내가 오늘 첫 번째 모임이라서 OST 안 하죠. 하셔도 돼요. 우린 다음 주에 OST 할 겁니다. 내렸잖아요. 셀프 나이트. 나는 딱 낸다면 딱 지금 떠오르는 게 그러면 용어는 퍼블릭이 국내만 열리는 거냐 아니면 전 세계로 열리는 거냐 바로 한국이 뭐 열려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카페에 올리기는 생각이 책이 되는 공간이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1인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굉장히 사실 좀 외롭거든요. 또 그러다가 그런 일상에 또 몰입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지냈어요. 사실은 출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근데 그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좀 나태하게 좀 해온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출판이니까 콘텐츠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될 수가 있고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그룹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 책을 좀 이렇게 홍보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유영진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딱 경계가 뒤집힌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날 밤에 생각을 하고 모임을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제 그때 얘기 진행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저기 300명은 하고 각각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서로 알고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방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이승환 선생님부터 해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볼까요? 소장님 중간에 하시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시기 때문에 일부러 아시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부러 반시계 방향 제일 끝이에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승관이라고 합니다. 해왔던 일은 현대 자동차에서 한 10년 정도 자동차 파업에서 세일이라든가 비즈니스 쪽으로만 거의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도 했었고 그 영업 활동을 가지고 이제 그 중고차 시장 마켓에서 명예상사도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한 게 아니라 저는 신차 쪽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직수입도 해서 판매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는 제가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쪽에 일을 좀 많이 쓰다가 보니까 좀 뭐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50이 넘은 나이에요. 새로운 걸 또 배우고 SNS를 또다시 지금 배우면서 제가 갖고 있는 특화된 일이 뭔가라고 찾는 게 이제 영업 쪽하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하는 데 부분에서 되게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내가 사업이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조언자 역할들을 하면서 같이 사업의 모델이 있으면 협력자로서 비즈니스 쪽에 같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또 일도 만들어서 같이 좀 해보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서 지금 열심히 SNS 쪽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영이고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앱 코디네이터라고 일을 활동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어떻게 접목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지방의 의원님들 그리고 자체장들을 만나서 저희 편집인께서 계실 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월단 지방자치라고 해서 미래한국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치사의 기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마다 서평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받고 이걸 한번 이번 달 기획안으로 한번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젊은이지만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 이번 8호로 기획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기획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후기들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진입니다. 한 일은 요즘 많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나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이라고 합니다. 어제니까 빛날이다. 어제의 빛날을 노래합니다. 저는 올해 4월달에 소통과 상생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소를 했습니다. 소통과 상생 1인 기업 소장입니다. 삼성역에 창업센터에서 이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연 사업에 이 부분이 저와 연관이 있거든요. 우연사라는 것을 연구 없이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환자 감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장지에 가서 이렇게 좀 다리는 해보고 하거든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또 저한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이가 경쟁력이 얘기하자 그게 이제 사회의 목표입니다. 보통 그것하고 이런 사회하고 연관이 있을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경쟁력. 내적 성수가 정신적 성숙을 같이 해나갔을 때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런 경쟁력 갖췄으면은 나중에 노후에 80, 90에 가서 다른 분들한테 왕따, 소외받는 사람이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꿈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하거든요.
구성받는 자기 개인에게 위해서 현재 집이나 돈이나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를 갖추다가 가치 있는 거를 갖추고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무연 사회에 이거 대책이 됐을 수도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경쟁력이 되게 하는 이것도 아까 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강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조직화하고도 이게 연관이 이거든요. 자기 조직화라는 마음을 탄탄하게 갖춰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 그렇게 자기 조직화를 나이가 경쟁력이 되게 진정한 경쟁력이 되게 내적 성숙이 되게 해나가는 것. 조직화가 되는 어떤 그런 거하고도 이제 맥락이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 관리도 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활동도 하고 장애 활동도 하고 각양각색의 단체나 조직에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서포트 리더십으로 체험을 하면서 모든 사람 40명이면 40명,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항상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향이 좀 생겼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저를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가 그런 걸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유기적 영감, 육감, 오감이 아닌가 여기 보면서 모든 분들한테 마음을 주고 근데 그 조건이 보이는데 차분침착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뭐 다시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역량들하고도 지금 무연사회 이거하고 많이 저도 많이 배우고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김철현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서동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 가서 대접받은 짝이 이 친구였어요. 아까 뭐 옆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얼굴을 보시면 처음 보는 거는 이렇게 곱진 않잖아요. 아, 큰일 났다. 리조트가 이 친구 같아서 뭐 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그 광고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쪽으로 해서 오래 했었고 지금은 그 스마트 어플 관련된 교육 관련 스마트 어플 쪽으로 해서 저도 지금 1인 기업법 사업을 하는데 교육 관련되다 보니까 책이나 출판 쪽으로 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게 있어가지고 전화기랑 편하게 얘기하고 저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많이 제 IT 스승입니다. IT 관련 스승입니다. 워낙 내가 몰라갖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신택입니다. 이런 자리에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요. 상당히 긴장되는데 저도 저희 이 서사봉 대표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주로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집을 그동안 못 봐서 요새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멜라노나 코퍼레이션이라고 저희 교포분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하는 일은 뉴욕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그 조그만 리조트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허가가 나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조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름은 서사봉이고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있었던 부서는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세계부서에서 왔다 갔다
있고요. 2002년도쯤 여기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에 올라와서 결합을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자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기자는 말을 캐고 말을 줍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글을 캐고 글을 줍는 사람이 되고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선배분이 하시는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한 권을 60억을 벌었어요. 60억을 번섰는데 그 선배 밑에서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책 만드는 거 배우다가 2004년에 그 첫 책을 냈습니다. 첫 책을 내고 초반 9권까지는 아주 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아, 내가 출판 참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권 지나서 10권째부터 어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승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번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에 어떤 아젠다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일본 특파원한 한국일보 후배가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이 2010년에 나왔는데 그 시기를 전해서 일본 특파원한 후배가 이 책을 가져와서 출판을 하자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책을 냈고 지금 책은 언론에도 굉장히 좀 고맙게도 크게 많이 다뤄줬습니다. 조선, 동아, 서울경제 같은 경우에는 접하면 톱 기사로 썼고 그리고 한 10개 정도 되는 매체에서 기사들을 써줬고 그것의 힘이기도 하고 이 콘텐츠 자체의 힘일 수도 있는데 그 인터넷 버전 보면은 교보, 예스, 인터파크 웰칸면이라고 그러죠. 그 초기 화면 웰칸면에 노출이 된 상태고 알라딘은 그 분야별 사회과학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책만을 뭐 어떻게 홍보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어떤 활동들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함께 일하는 분들한테 기쁨도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용어로 퍼블릭 티처로 오픈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오픈스페이스의 오전의 홍정호입니다. 끝에서부터 에이 그런 게 없지. 여기는 우리 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명함이 네, 정모 아니 홍정호 아니 홍정호 치고 있어요. 선생님은 대명목 선생님이시고요. 대신할까요? 네. 아니, 강의하시는 분이 왜 있네? 아니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요. 학교에서는 그 저기 뭐야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이들 키우는 대학원에서 학부모로서 그 학부모 봉사단 샤프란이라는 학부모 봉사단의 전국 총 회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봉사협의회의 또 회원이신 선생님이시고요. 거의 뭐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말고는 거의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봉사를 위해서 그냥 온몸을 던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에 살고 봉사에 돌아가십니까? 적는지 쉽지 않군요.
아, 네. 선배님이 다 해주세요. 김나원 회장님 좀 알고 그러시죠. 네. 네. 앞으로 서로 또 도움 되시겠어요, 취재에. 네, 저는 서지희고요. 저희 소장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많은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한국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에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2008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전문으로 18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오픈 스페이스에 온몸을 던지며 일을 하고 있는 서지이고, 동생이 잘 되길 정말 바라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은 내일 어디 가신다면서 오셨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성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자기 발전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아바타스고요. 지금 현재 그 활동을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한학교에 행정대상이 있었어요. 예, 한 5년 근무하다가 한 3년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제 인생, 제가 40도 넘었는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3년 고민을 하다가요. 3년 동안 사실 아바타코스라는 도시개발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 서지 부사장님이나 박우 부사장님이나 홍정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이사님이나 이제 요번에 6월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만났는데요.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저는 하도 말을 잘못했네요. 진짜. 아니, 선생님 다 하세요. 저희 아메리카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꼭 시켜요. 저는 제 스스로는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놈인가. 근데 생각할 때 굉장히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지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도 잘 내고 실망도 빨리 하고 또 사람도 금방 좋아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예측 불가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이제 성악가 같은 중에서도 오페라 가수.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함께 있을 때 노래를 부르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딴따라니 자식아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한 몇 년 싸웠어요. 죽어도 잘 안 한다고. 아버지가 절대 그러시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가긴 가야겠다. 가서 가야지 뭐가 나오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었어요. 근데 맨날 마음은 저쪽 음악에 가 있으니까 시도 안 되고 맨날 음대에 가서 레슨실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 2년 있으니까 잘리기 직전에 이게 어떻게 웃어나가 딱 하는 차에 그때 김대영 오페라단에서 카르멘을 한다고 오디션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오디션 딱 봤는데 합격했어요. 절대로 합격했는데 그래가지고 김재영 선생님 때 이제 나중에 국립오페라단 단장하신 박성원 씨 이런 양반한테 오디션을 딱 했는데 이게 음악도 전공하지 않는 놈이 오디션 합격했다고 이 전부 다 이제 연대, 이대, 서울대, 대학원생 아니면 졸업한 다 끝난 사람들이 와서 오디션하는데 그게 하나 됐다고
김희아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면서 자네 같은 사람의 오페라 연구회 아카데미에 회장을 해야 된다고. 회장을 딱 벽을 싫어요. 좋은 체험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채 종로에서 또 방정맞게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지다가 옥션 팍 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맛있겠다. 나는 피시다. 그래서 고향으로 좀 내려갔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집에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눈치 안 오고 그래가지고 눈치봐서 도저히 동욱께서 제주도로 휴면을 제주도로 휴면을 왔는데 거기에서 운명의 만남을 있었어요. IC라고 International Cultural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라는 일인데 국제적인 유엔의 경제사 이사회의 자문 조직이 하나예요. 위원 자문 조직인데 거기에서 제주도의 프로젝트 중산간 지역에 제한불하게 컴퓨터 유형을 프로젝트 끝내고서 다큐멘테이션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정리해서 전 세계인이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발렌티아가 좀 되어가지고 거기 제주도에서도 먹다방에서 그 사람 만나는데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갔죠. 그 사람 만났는데 수고 더 죽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ICA라는 데 발이 묶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좀 있다가 이제 세계 다른 곳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미국에 와서도 좀 있었고 유럽에도 좀 있다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또 아시아에 좀 있다가 이렇게 방랑한 생활을 좀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누군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데 이 사람은 꼭 사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점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결국이 헤어지거든요. 몇 년 만에 이혼하셨습니까? 그래도 몸에 오래 하셨거든요. 그냥 너무 할아버지 말씀드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IC를 떠났어요. 저기 마지막에 이제 대만에 있을 때 어느 날 낮에 당신하고 나랑 같이 딱 말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 갈랐어. 아주 쿨하게 갈라지고 딱 됐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에 그때 이제 식구들은 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만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좀 있다가 저도 안 되겠어요. 얘가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돌아오게 됐어요.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결국 번역 쪽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안 했으니까 학교를 졸업 안 하고 다른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IBM 쪽에 시험을 봤는데 IBM에서 어떤 일이냐면 IBM이 소프트웨어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는 전문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터치 부수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연애 시작이었죠. 참 굉장히 불행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참 맞아요. 지금 양쪽 블로그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IC에 있을 때 IC에는 원래
ICA는 그 종교적인 조직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에큐메니티 인스티튜트라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종교하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종교하는 놈들이 지들끼리 뭐 3분 5로 돼가지고 하나 짝짝 갈라지고, 이게 우리 수가 시골에 못됐다. 그러니까 뭐 하나 되는 교육을 합니다. 교파에 상관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걸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교회가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신념 조직들은 정말로 잘 안 바뀌고 교육단체가 없었는데 교육 시스템. 그래서 결국 이제 IC를 에큐메니컬 인스티튜트라는 초교파 연구소를 한 거거든요. 그걸 해체하고 이제 ICA라고 인스티튜트 오브 컬처럴 결국 문화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ICA라는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24시간에 한 타임존마다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주도였죠. 그래서 거기서 형님, 시작해서 죄송한데 잠깐만요. 형님, 그거는 그 휴먼 스토리는 끝난 다 기술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 안 줘요. 말은 뭔 소리야. 바쁜 사람들이라. 몰라. 하여튼 진짜 이거 머리 좀 얘기하네. 그래서 하여튼 저기 IC 있으면 느낀 것은 참 그 사회를 위해 영리하는 사람도 참 많구나. 근데 영리를 자신의 영리를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기회를 하게 되는데, 방법론도 참 다양하고 철학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래서 IC 나름대로 메소디스트 교회에서, 메소디스트가 뭐지? 감리교. 거기에서 굉장히 메소돌로지컬하게 개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옥죄거든요. 브레인 워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와이프하고 이렇게 갈라쓰자라고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그전 IC에 있던 친구들과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니까 거기서 오픈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 난 얘기가 나와서 그게 뭐냐. 40년 그전에 제가 책을 보고서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이걸 한번 꼭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2006년도에 그게 나온 거예요. 2006년 10월달에 대만에서 해리슨 오웬이 와서 오픈 스페이스를 발견한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픈 스페이스를 연다고 옥시를 한다 해서 그때 간 거야. 한국에서 3사람이 왔었는데 안 되잖아. 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서 그 사람들 뭐냐면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게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컨설턴트는 뭐 자기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굉장히 고도의 최고의 컨설팅이다라는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정하고 진실한 사회 변화의 컨설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국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라고 등록을 하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다 등록하고 사이트 만들고 지원돼서 다 했어요. 아주 시작을 했었고, 사실은 대만에서 한국에서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를 시작하겠다 넣어서 그 오픈 스페이스 배팅을 주제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저 혼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그때 같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같이 왔다가 나중에 참여했더라고요. 믿은 사람만 없는 거야. 과된 거. 그래서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사실은 오픈 스페이스 중에 막 폭발을 하기 직전이라고 라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인 해리슨 오웬도 창안된 해리슨 오웬도 열정 있는 한 반드시 뭔가 꼭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하여튼 저는 무엇에 대한 열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인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뭔가 같아요. 그게 제 원동력이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스페이스가 그 사회, 우리 사회에 많은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것은 꼭 내가 잘 살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희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삶은 예외이다. 결코 다치는 것이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다치는 게 아니다. 그걸 알게 되겠다. 그런 게 아마 제 열망이에요. 그게 제 열정이고.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 지금 사실 오늘도 그 무연사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무연사회 숨어있는 오픈 스페이스라는 코드 때문에 뭐야. 그리고 확산하게. 그렇죠. 박수 쳐도 되나요? 아, 박수. 블랙불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각자 이거 하셨으니까 네. 크게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하나는 이제 모든 폴릭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규정하기로는 생각이 체계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출판사를 혼자 하고 있어요. 이민 출판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긴 있을 터인데 거기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그 장을 즐길 분들한테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줘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연사회라는 책을 냈는데 유현준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연사회 2.0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유 대표님이 하셨어요. 그 말에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욕심은 이게 그 무연사회라는 책이 알려져야 하니까 지금 용어론 퍼블릭에 누구든 가져가면 책을 알릴 수 있는 건 소개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여러 군데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그걸 저희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용어론 퍼블릭 뭘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해야 거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겠느냐. 그다음에 하나는 무연사회 2.0, 무연사회 이후,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해보는 걸로 무연사회 2.0을 향한 첫 걸음이 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그래서 그냥 생각해봤어요. 이제 용어로 퍼블릭이라는 거를 공간을 만들었는데 알리기도 알려야 되겠고, 그냥 혼자 떠오른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있는데 첫 주, 이건 그냥 예입니다. 제가 그냥 떠올랐던 생각인데, 첫 주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첫 주는 자기가 책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혹은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책을 내고 싶은 주제를 막 올리는 겁니다. 첫 주 동안 올리면서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
한 주는 그 여러 가지 올라온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그건 무수한 토론을 거쳐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를 결정하는 걸로 2주, 그 다음에 3, 4주는 그 결정한 주제의 출판 기획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 컨셉,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내용, 그거를 논의하는 식으로 하면 한 달에 하나의 아이디어와 기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상 해보면 아마 한 달에 하나는 힘들 겁니다. 한 달에 하나는 힘들 텐데 일단 어떻게든 뭐 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먼저 객관화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그런 용어론 퍼블릭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지금은 사실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누님이 알고 계시는 그동안 누님이 알고 계시던 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원할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용어론 퍼블릭이라는 공간을 내가 만들었을 때 거기에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참여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를 할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 셀프 오거나이징에 의한 우주 만물은 자기 조직한다는 그런 그 명제에 따르면 그 지금은 인위적으로 약간 만들어진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자체 조직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면 용어론 퍼블릭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셀프 오거나이징 관점에서 보면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죽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이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와 용어론 퍼블릭을 같이 하는 분들의 노력일 텐데 그 노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면 용어론 퍼블릭도 나름 의미를 갖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올까? 뭐 이런 것부터 궁금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게 공감에 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인생살이가 편찮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사를 한번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하는 데는 했을 때는 내가 이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관계에 이런 부분들을 자서전적인 개념으로도 좀 남겨보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책이라는 개념 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순간 생각하고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말씀드리면 자꾸 스쳐나가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그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돼요. 블로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꾸 연습하듯이 해서 지금 계속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일을 갖다가 풀어나가야 되고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 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살면서 죽을 때 눈을 감고 들어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한 흔적들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없어졌을 때 지워졌을 때 후배들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잘못 살았다든가 아니면 잘 살아온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마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좀 건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생각에. 삶의 흔적, 그렇죠.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네. 그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희 관악구 쪽에 뭘 때문에 갔었는데 관악구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주도해가지고 관악구 내에 있는 노인들, 나이 연세 좀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하는 거, 자서전, 그걸 써드리는 그런 도와드리는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미 성과를 냈죠. 실제 그 수상까지 책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정실 부천에 와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적어도 몇 분 정도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냥 스토리다. 우리는 스토리다. 네. 그리고 사회는 그 스토리가 위로 되는 거죠. 그 박영도 소장님이 올린 글이었는데 스토리 오브 어스였나요? 네, 스토리 오브 어스였죠.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면서 우리의 이야기 것들이 책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경우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모양인데 말들이 안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 용오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하면 출판사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고 우리말로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떠올려보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판사 이름을 쳐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하늘로 이렇게 그 헤쳐나가는 그 자연현상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용오름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용오름이.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지금은 처음에 생각했다가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용어로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자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책이 한 독자가 500명 정도쯤 되는 그런 사이즈여서 그래서 그런 뜻도 갖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용오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토네이도가 굉장히 파괴적이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남의 집 다 부시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그 용어를 생각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그것도 글로벌하게 생각하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파괴적이더라고요. 용이라는 상징 자체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사악한 이불 그래서 아무튼 그냥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됐고요. 뜻은 그런 뜻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소통한다는 그 느낌이 좋아서 역동적인 소통이 아니고 강제적인 소통이 있을 것 같아요. 용어를 강제적으로 쓰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거의 빠지면 그냥 태오리 감듯이 내려들어가서 블랙홀처럼 네. 잡아들고 오늘 아까 오면서 이제 옛날에 옛날에 IC에 있으면서 했던 전략기획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오픈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슈든지 하나에 딱 들어가면 그 뒤에 세상이 다 열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모든 이슈를 우리 거꾸로 유엔사에 이걸 창구가 돼서 지금 오픈 스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회 변화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요람부터 무덤까지 지금 학교 쪽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전화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라는 그 자유운동을 했는데 거기 김일 사무총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쪽에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니까 얘기해서 어디로겠는데 너무 티가 안 나서 모르는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고 어려서 이게 열람에서 무덤까지 있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연사회라는 자체는 삶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특이한 사회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연사회 만약에 2.0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유연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연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될 텐데 무연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본인들은 느끼시나요 혹시? SNS 안에 있어보니까 무연사회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도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고 온라인에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단절이 되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거 무연사회라는 하면 한쪽에서는 공동체를 점점 이렇게 형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소 부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연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영호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룹장 분들이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연사회 안에 후보를 만든다면 무연사회를 될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극과 극해가지고 같이 책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룹장 분들 이렇게 하면 그룹장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점을 그런 해결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이런 것들 많이 개설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초대하고 아직 몰라서 그런데 그룹장이라는 게 뭐예요? 페이스북 그룹장이시잖아요. 그룹. 네,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룹. 영어로는 퍼블릭도 마찬가지고 그룹장이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이제 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스24하고 교보인터넷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살아나도 분석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에만 해보니까 예스24는 4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50대, 그 퇴직을 앞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예스24는 20대였어요. 네. 20대. 그러니까 20대들이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삶이. 학생들 취업 안 되는 거라는 벌써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취업한 친구들이 또 무연사회고 있죠.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무료로 문화 즐기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꽤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커뮤니티 활동이나 무연사회라는 또 거리가 넓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이 60대가 나는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대는 많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이용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60대 그렇고 교보는 조금 달랐어요. 예스에서는 30대가 생각외로 20대보다도 책을 안 샀거든요. 20대가 더 많이 사고 30대가 안 샀는데 교보에서는 5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30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건대는
40대, 50대가 주 연령별로 보면 주 독자층인 것 같아요. 40대, 50대. 근데 50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위기감 같은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최근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보 센텀점이라고 부산에 있는 데인데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지만 거기 세 부밖에 안 가요. 세 부밖에 안 가는데 두 부가 바로 나갔다고 전화해갖고 광고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광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이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데 제 생각할 때는 여기 성균관에도 성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셜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유교계는 어떤 것을 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는 뭘 하느냐? 그러면 거꾸로 성대에서부터 전국의 향교들과 그런 쪽이 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화두죠, 그리고 화두가 딱 던져지면서 그러면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전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공안이라고 그러죠. 화두를 보면하고 다 같이 보면 이게 책 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책 얘기가 내 얘기인 사람이 있을 테고 이러면 이 책 얘기가 남의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진짜 내 문제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 우리 친구 김철현 씨가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진짜 내 문제로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남의 얘기로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주요한 타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들의 얘기로 느끼는 사람들도 중요한 타깃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 문제로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지 어쩔지는. 아니 이게 책이 내용 보면은 그 케이스 보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이 없어지면 그걸 인해서 사회의 영이 완전히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하고 있고 돼 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을까 봐요. 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하나 생각났어요. 미혼, 독신 이런 분들은 읽긴 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미혼하고 독신. 또 있잖아요. 돌싱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많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감하고 백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설마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나는 지금은 그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그건 진짜 너무 비참하고 잔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사실 분명히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는 다문화 오픈스페이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연사회라는 게 어떤 나의 노령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거든요. 소외되는 현상은 사실은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보면은 제 힐링되게
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샀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이제 저한테 밥 먹었냐, 담배 많이 피지 마라 하니까 이 나이가 짜증나잖아. 어머니한테 어머니 됐다니까 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소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가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울기도 해요. 내 스스로 대단히 못됐다고 맨날 똑하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고부가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하고 또 우리 형수님하고 그리고 그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지 못하고 배움으로 해서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그 현상은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떤 특정의 현상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지는 현상 자체가 우연사회를 벗어나는 일이지 그게 대단한 비결인 것도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거랄까 기본적인 거다. 관심. 저도 좀 공감하는데 그게 그냥 국가적인 협상으로 직업이 없어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단절되고 분리되고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정말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자살하는 정말 그런 이슈화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매체에서 누가 자살을 했더라도 그냥 그때는 놀래지만 금방 잊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 지금 공동체 아직 아이 어릴 때부터 공동체 어린이집을 했었고 공동체 어린이집을 했었고 또 대안학교를 지금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편한 모습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사회가 그런 좀 이제 사람들하고 좀距離감을 갖고 그런 사회의 어떻게 좀 특별하게 비춰지는 게 아닐까. 예전에는 돈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런 데 보내거나 저희는 학비가 40만 원인데 그냥 그러면서 사교육을 못 보내거든요.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예전에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일부러 보내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뭔가를 나누고 제가 7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놀고 싶어도 노래가 없다고 학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대가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이게 좀 다른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진짜 괴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괴리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빗대서 또 경제적인 논리로 다가갈 수밖에 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경제성이라는 건 직장을 잃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그 이제 자존심이 삐작이 센 사람하고 아무 자존심이 없다고 해도 남한테 천대를 받으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관념하고 우연사회하고 같이 묶여 버리는 거예요. 경제관념하고 가만히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해결책을 해줘야 될 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근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 쪽으로 해서 자꾸 비용이 딴 데로 들어가고 오죽하면 지금 사회복지 쪽에도 자금이 빠져나가야 될 걸 엉뚱한 데다 갖다 써가지고 복지예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라는 틀이 세금만 걷어서 쓸 줄만 안다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에까지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삶의 터전을 지금같이 뭐 동사무소에서 가서 뭐 내가 힘드니까 신고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줄게.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무연사회는 경제 논리로 해서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게.
저도 공감하는 게 오늘 그 글 올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공유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기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쓸 때 거기 보면 이제 일 중독자, 워커홀릭, 저는 제가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2008년에 일을 딱 놓고 나서 완전 공황 상태로 거의 뭐 요즘 애들은 쉽게 멘붕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진짜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아직도 못 벗어나 조금 이제는 좀 벗어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벗어나는 시간까지 보니까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면서 혼자 몰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런데 우리나라 또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놓으로써 거기서 오는 이 공황 상태의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점점 고립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정말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거의 그게 아니고 진짜 조용히 가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고 싶은 그게 무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네. 아무것도 연고도 있지만 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게 보니까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사더라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사는데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건 여자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줌마들끼리도 모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줌마들끼리는 다 알아도 아저씨들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남성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실감은 못하더라도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내재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겪고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친구분들 우리 집에 저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지막에 정말 힘드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딸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하다. 리얼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책 이제 목차를 좀 봤는데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왜 김밥 밥 먹으라고 저는 배고프면 먹어요. 밥 먹으러 밥 먹고 누굴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이면은 또 저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 학생으로 살아가다가 또 사회 나와서는 대기업이나 취업을 하면서 본인은 또 철저하게 감춰지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자기 회사에 소속이다 직함이라든지 본인이 드러나는 거를 극도로 회사에서 굉장히 교육을 해요. 그런 거를 그 틀에 맞춰서 그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또 퇴직은 이제 하는데 또 나와서의 그거를 또 우리 집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뉴스 보니까 또 퇴직이나 회사에서 퇴직하는 애가 점점 날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저 말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프리랜서만 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을 막 하고 다니고 어디 회사 자주 부르니까 그 회사만 다니고 어디 사전하고 나오는데 거기 또 일하는 사람도 그럼 또 똑같은 거거든요. 프리랜서도 똑같고 직장 다니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이나 이렇게 그런 우리들의 주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해 준다면 20대, 30대도 관심을 갖거든요. 이번에 OST 주제가 크리스티는 스스로 발전하는 글쓰기였는데 세 분 이제 그때 소주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매우 나온 얘기들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뭔가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뭔가인데 사실은 그 40대 지나서 40대까지는 한참 자기 위치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남자분들은. 근데 이제 거기 지나면 한 50대 정도 되면은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걸 원하고 내가 어떤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내가 나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근원인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나를 그 목적에 따라서 나를 세워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놓게 되면은 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일 정말 일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게 정말 일에서 가져가는데 거기 빠지고 공부도 되는데 그게 어쩌면 한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게 그 한 사람이라는 그런 틀 안에 너무나 외부적인 기준으로만 그 자신을 세워온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걸 원하기는 하는데 사회가 그런 걸 원하긴 하는데 그 사회에 사실 개인이 너무 맞춰가서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도 남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 허무함이 들고 그런 거 아닐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줄거리가 어두운 면 쪽인 느낌이 지금 제목 자체가 그런데 어두운 면 쪽인가요? 아니면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밝은 쪽으로 지도를 하는 쪽인가? 그걸 좀 그게 서문이 있고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첫 장이 실제로 이제 혼자 살다 혼자 죽어서 거둬줄 사람이 없는 그 죽은 사람의 인생을 역추적하는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형사가 취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시신을 연락이 돼도 안 걸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가족 간에 멀어지는 가족과의 사이, 그다음에 독신 시대,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신 시대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7장 중에서 2장이 일종의 대책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는 그 NPO가 비영리 사회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 든 분들 나중에 자기 장례식, 그다음에 화장하는 거, 무덤에 들어가는 거 다 미리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책엔 안 나오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 공동묘가 한 1000군데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기노시타신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완전히 무연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연 상태가 뭐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무연 상태로 빠져 있다가 여기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전부 팩트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찾아서 쓴 거니까 지금 표지는 뭐 검게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데 대책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독신 인구 살고 뭐 고령화하고 저출산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사람들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노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인구 사회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과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적어도 그런 거. 근데 제 얘기가 제가 이제 정확히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책 내용을 토론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다시 고민하는 건지 약간 이제 내용이 헷갈리긴 한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책 내용은 공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내려갔다 오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3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남들이 뭐 어떤 것들을 떠나서 제 마지막 3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떤 학녀분들이 연고 없이 시신이 처리되는 과정을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죽은 다음에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보다도 그 죽어가는 과정 한 3년에서 5년 그게 더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커뮤니티 상실하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이게 과연 내 이야기일까
내 이야기일 거라고 추측은 잘 안 하고 싶지만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역에서 저걸 하고 있어요. 그 다시 서기 센터라고 노조분들 케어를 하고 있는데 10년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서울역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연고가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 연고가 있어요. 제 가족도 있고 한때는 중요하게 받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근데 남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요 이야기를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부터 해서 그렇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정말 되게 다 이제 그럴까봐 걱정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형편에 맞는 대안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 이야기의 방식은 프라이버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각종 복지기관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데 성균관에서는 이제 유교인데 철저하게 가족 마지막 순간까지 논어책 맨날 여기 논어책이 있는데 맨날 보면은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게 하고 제사 꼭 지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백성이 두터워진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세상에 모르겠지만 백성이 민후이라고 백성이 거기 두터워지는 거죠. 상막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애들도 자살 안 해도 되고 왜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애들 자살 안 해도 되고 진짜 그죠. 그게 가족 간의 윤리를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자기 역할을 찾게 되는 거고 그냥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여하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픈 콘서트 충분히 저는 이 이슈가 가능할 거로 봐요. 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충분히 얘기 될 만하다. 그건 이슈가 됐으니까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먼저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방식을 그냥 어떤 경우에도 오픈스페이스를 하면 거지 같지 않을까? 진짜 여기 좀 의뢰를 이야기하는. 그 마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픈스페이스 오늘도 가서 이제 독서 오픈스페이스 또 제안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시는 종목을 이미 이 책을 출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성훈 사장님이 감각을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면 요만큼만 처음 사람이 모여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책이 지금 두 권인데요. 최근에 이제 선물건인데 하나는 22억 원짜리 축구공.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축구 사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가지고 축구 사료들만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월드컵 8강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입었던 유니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축구와 그리고 홍명보가 골 넣었던 거 그런 모든 한 4만 몇 점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이 축구공도 가져온 사연이 참 기가 막히고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연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연사회는 뭔 소리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화두만 무연사회에서 벗어나자라는 게 사실은 무연사회는 책이 가르치고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연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연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화두를 던져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무연사회에서 벗어나는 비속어만큼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꾸로 좀 더 백그라운드, 무연사회라는 화두 자체는 백그라운드에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백수일기는 그러니까 인생을 지답게 살려는 놈들이 선수입니다. 100명의 문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00명의 그 수월한 뛰어난 생각을 가진 전문인들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런 식의 라이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인 우리에서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그 소셜 플랫폼을 촉발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의도가 있으셨어요? 모이는 거가 저는 그게 괜찮어요. 저는 아까 네. 말씀드린 거 그대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책을 그 SNS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단순한 그 생각으로 이제 유 대표님을 만났다가 그 맥주 두 잔 먹는 사이에 저희가 확 다가온 게 있었어요. 확 다가온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막 저도 이렇게 뭐에 집중하면 이렇게 빠져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임을 만들면 좋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책을 잘 마케팅하고 싶어서 SNS 막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출발점이었고, 지금은 그 출판의 일종의 그러니까 큰 출판사들 트위터, 뭐 페이스북 다 있어요. 근데 나처럼이랑은 다를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 트위터든 페이스북을 결합해서 하더라도 그 회사와 독자의 관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제가 회사이자 직원이고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책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새롭고 특이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도와주십사 하는 거는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 타겟팅을 확실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양한 그 대중들에게 SNS 같은 경우는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책을 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타겟팅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 책이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한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출간하자마자 어디에도 공개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책이 95%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책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아서 지금 살아있는데 그게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바로 죽는 책도 있고 조금 더 받아주는 책도 있고 오랫동안 논문하는 책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입장에서 일정 정도 살아있을 동안 타겟 독자들에게 이 책을 어필하는 게 필요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타겟 독자가 어느 계층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 위원화 쪽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가장 큰 게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제 책을 마감하셔야 될 분들은 저 책에 대한 관점은 별로 관점 못 가지실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될 30, 40, 50대 나이 중년층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 30, 40, 50대 중년층이 지금 붕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년층도 중산층도 자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이슈를 한번 조금 걸어둘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거 이슈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거꾸로 이렇게 좀 되짚어 손바닥 짚듯이 한번 역할을 한번 좀 이렇게 옛날 방식이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에 대한 노노도 아까 말씀하신 부모는 잘못이야 잘 산다는 걸 그냥 거꾸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좀 치고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핵가족화가지고 자꾸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30, 40, 50대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형성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인간관계 형성을 제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출판은 그냥 되게 어떤 과정을 통해 나서 저도 책이 좀 결정하게 있는 얘기는 어떤 과정을
출판 창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출판 창업이라는 책 보면 그 중에 한 단을 제가 썼고 출판사 쪽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출판 창업 그 책 읽으면 도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자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2번 정도 읽으면 출판에 대해서는 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달라는 말씀. 아니, 그런 게 정리된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 책 읽으면 되고, 출판은 기획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편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작, 그 다음에는 유통. 요 4개의 큰 장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인 것 같아요. 그 기획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집은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따라 다른데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클 때도 있고, 소제목 다 뜯어고치고 내용도 뭐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입문서나 학술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죠. 실용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거의 뭐 편집자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다른 책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책의 내용을 만지는 것, 그러면서 어법, 문법에 맞게 교열하는 것, 교정하는 것, 이게 편집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제작은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저는 파일로 먼저 받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화면상에서 교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교정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 화면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오탈자나 문장이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종이로 만들어지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안에서는 괜찮았는데 종이 때는 뭐 띄어쓰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3교를 합니다. 3교. 3번에 걸쳐서 다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름을 출력하고, 그 필름 출력한 거를 갖고 이제 인쇄소를 가면 인쇄소에서 그 토브라고 해갖고 판을 만듭니다. 판을 만들어서 찍게 되는 그게 제작 과정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처음과 끝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책은 문화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은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케팅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이 참 어려운 게 한 95%의 책은 만들어지자마자 누구한테도 노출되지 못하고 죽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못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2만 개가 넘고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일본에는 이렇게 미세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거든요. 미시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충분히 건지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 정도가 되면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소재를 다뤄더라도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웬만큼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집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전혀 그 본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고, 그게 95%나 책들은 그냥 주는 게 주는다는 게 본전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바로 그냥 어디인가도 못 가는 거죠. 랜덤, 제가 2년 동안 강의 다니는 곳인데 랜덤하우스 코리아라고 네, 강의를 제가 양사장도 만났어요. 작가를 대여하는 아카데미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행 작가분들이 기획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하는 거를 그 아카데미 안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성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가르치고 어떻게 해라 기획을 막 하잖아요. 그거
나온 것 중에서 이야기에서 뽑아내서 거기 안에 협업자를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3명, 4명 그런 그룹으로 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출판사에서 길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여행 작가를 길러내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여행 작가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길러내고 그런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유료예요? 그 랜덤하우스 코리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료인데 실험 유료가 아니라요. 3개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사람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강의를 하니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뭐 모이면 한 12명 이내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소도 무료로 있는데 쓰시고 이제 강사비도 제가 언제 하루는 재밌으니까 이제 가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의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서사공 씨가 좀 전에 그 일본에는 어떻게 인간이 있다고 미세한 책들이 잘 팔린다고. 저도 사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안 보고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모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만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어떤 서로 자기 벽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책도 읽고 침략을 하면서 그럴 만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책을 제가 어제 이제 쫙 봤는데 보니까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이 뭐였냐면요. 남한테 부담이 되기 싫어. 부담이 되니까 말하는 말이 제일 많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내 집사람하고 애들이 고생할까봐 놔줬다, 이혼했다. 우리 같으면은 야 같이 죽자. 네가 어디 가냐 이래서 그런 어떤 배려라는 거. 그래서 무연사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우울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보기엔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많이 봤어요. 뭐 그리고 직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아주 심플하고 좋잖아요. 그 안에 무슨 옛날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생각하고 어쨌든 가고 뭐 자기 의사에 따라서 기부할 수도 있고 자기 돈을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봤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사람은 혼자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게 홀로 컸을 때 홀로 된 거를 즐길 줄 알면 괜찮은데 그게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기대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실망이 우리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그번 주에도 사실은 조금 전에 SNS에 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사회에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되려 그런 온라인에서 활동 자체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 치거나 뭐 어떤 메시지 미쳐있는 자체가 또 아주 혼자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는 문제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혼자서 그렇게 카페 간 데 가도 혼자 앉아서 하면서 커피 마시고 있고 우리 나이 때 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게 혼자서 밥을 먹는다? 혼자 커피 마신다라는 게 이상한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편안해져 있고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혼자 보내주는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아이패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좀 모르겠으니까 SNS를 통해서 누군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무연이 아니라 유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기기를 만지거나 그런 걸 이렇게 통하거나 그게 이렇게 익숙한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죠, 오히려. 젊은이 혼자 있는 게 되려 더 편하고 그런 게 우리 세대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즐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익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더 분리 가능한 것이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그 세대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본 세대가 어떤 이제 모두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게좀 그러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뭐라 그러나 익숙한 익숙하게